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고 그 향방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용인대 최창렬 교수, 위덕대 이상희 부총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4.19 재보선 결과로 야당이 압승을 하면서 국정 동력을 어느 정도 청와대가 회복한 모습인데요. 자, 참 안 풀릴 것 같았던 공무원 연금 개혁도 합의안이 도출이 된 걸 보면 이 재보선 결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뭐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합의 도출을 이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의 승리에 연결시키는 건 조금 논리적 비약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이 공무원 연금은 어쨌든 5월 1일 날 어제까지 이제 어제 합의를 하기로 원래 합의가 돼 있던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5월 6일 날 통과시키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네. 단지 야당과 여당의 의견이 좀 달랐었죠. 그리고 그동안 서원영 리스트 전국에서 이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가 좀 실정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과정이 대타협기구 만들고 그 이후에 또 실무기구 만들고 이런 과정 때문에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있었습니다만 야당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죠. 야당으로서는 또 선거의 참패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강공으로 나간다는 건 또 명분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재보궐선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전혀 관련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예.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부분이 공익 민생과 관련된 법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예정 시일보다도 예정된 시일에서 넘긴다 그러면은 여야 공이 또 여기에 대한 책임론, 비난을 휩싸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거 때문에 꼭 이 공무원 연금 개혁의 합의안에 도출됐다 이렇게 보기 힘들고요. 다만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에 이기게 되면은 뭔가 전국의 주도권을 회복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뜻은 뭐냐 그러면 불리한 형국에서 유리한 형국으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일종의 다른 표현을 쓴다 그러면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선거 전의 국면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갔죠. 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일을 못하는 지난 인사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문고리 3인방 계속 이어지는 그런 야당의 공격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 국면이 그러한 형태로 흐르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정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실이 그 환경이라 봐야 되겠죠. 그러나 네. 선거의 이김에 따라서 이러한 국면을 탈피한다 이런 데서 굉장히 큰 방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면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냐 보면은 선거 전에도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밝혔습니다만은 정치 개혁의 계기로 삼겠다 이 부분을. 그래서 고강도 사정, 여야 할 것 없는 정치적 공이 해당이 되는 사정을 하겠다는 부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국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사정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정을 하게 되면은 단순히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지속성이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뭘 하느냐? 결국 정책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또 국민 전환을 시도한다. 그래서 저는 투트랙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외교안보적으로. 네. 예. 지금 이번 선거로 김무성 당대표의 입지가 확실히 커지긴 커졌습니다. 어제 주요 당직자회에서 한 발언을 보니까요, 이제 폭풍 혁신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제 개혁, 혁신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단어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발언 의미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상대로 가는 또 수순이다 봐야 되겠죠. 지금 새누리당이 개혁과 혁신의 아젠다를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에서 있어서 개혁과 혁신은 늘 이제 상존하는 그런 아젠다이긴 합니다만 지금까지 새정치 쪽을 조금 압도하면서 선거에 이길 수 있던 요인 자체가 네. 그런 어젠다 선점에 있어서 새정치를 능가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지난해에 김무성 당대표가 당대표 선출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혁신 아젠다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뭔가 국민들로부터 변하는 여당의 이미지를 심어준 건 사실이거든요. 그에 반면에 새정치는 그러한 어젠다 선점에서 상당히 실패를 했습니다. 내부 혼란, 내부 분열 이런 거에 매몰돼 있었기 때문에 전통적인 야당 지지층들마저도 외면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에 압승을 했지 않습니까? 네. 압승을 했다는 것은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야당이 그만큼 반발력이 커졌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줬기 때문에 이제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결집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커졌다 봐야 되죠. 그렇다 그러면은 여당은 소위 말해서 도로가 한산할 때 과속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고가 많이 납니다. 네. 그럴 때수록 지금 것을 야물게 디디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디디고 가는 아젠다가 개혁과 혁신이다. 또 새정치의 야당을 능가하는 혁신 아젠다를 던져서 어젠다를 선점해 나갔다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그런 정치적인 레토릭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전 이번 선거가 여당이 승리했다기보다도 뭐 같은 얘기겠습니다만 야당이 완패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난 이번 선거뿐만이 아니라 730 재보선도 물론이고 지난해 지방선거도 그렇고 말이죠. 아무튼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야당이 이긴 선거가 하나도 없어요. 지난 지방선거의 경우엔 지난해
여야가 뭐 균형을 뭐 물리적으로 잃었다 합니다만 사실상 야당이 패배했던 선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7.30 재보선 11대4 완패했었고요. 이번에 뭐 한석도 건지지 못했단 네네. 말이죠. 이런 것들은 야당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누구나 지적하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이 이겼다고 해가지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죠. 게다가 총선이 뭐 1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야당이 뭔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야권의 분열을 어느 정도 치유해 나가고 아젠다를 정리하고 그런다면요. 내년 선거가 뭐 이번 재보선하고 상당히 연결돼 있다 하더라도 그 선거 결과는 또 판약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김무성 대표가 이번 성완종 정부에서도 상당히 제 역할, 제 몫을 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날 출국할 때도 그때 김무성 대표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네. 김 대표가 오히려 당내 의견을 가감하게 전달하면서 이완구 총리 사퇴 쪽으로 의견 전달했다라는 그런 후문이고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귀국하기 전에도 대통령의 사과가 있을 거다라는 그런 예고도 했고 또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호남에서의 발언이긴 합니다만 호남 총리란 얘기도 거론하면서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청와대에 대한 계속적인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향후 주목해야 될 이 당청 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권의 생리상 역학관계 구조상 김무성 대표가 뭐 청와대를 공격하고 이럴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집권 3년 차 아직 반환점도 돌지가 않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일견에서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가 각을 세울 거다라고 하는 그 명제는 동의할 수가 없고 여권의 또 그 권력의 구조상 그러기도 어렵단 말이에요. 단지 네네. 기존과 달리 분명하게 당 청왕의 변화는 분명히 예고가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폭풍 혁신으로 우리가 정권 주도해 나가야 한다. 이 말은 네. 뭐 이 말은 이 자체로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단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당을 자신이 주도해서 친박 대 비박의 나름의 갈등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런 데 있어가지고 자신의 어떤 시스템으로 자신의 결로 당을 운영해 나가겠다 그리고 정비해 나가겠다 이런 그 의지가 익혀지는 대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대권을 노리는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가 결국 내년 총선이 어떤 최후의 시험대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김무성 대표도 당대표이기 전에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인의 목표가 어딘지는 뭐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대권 구도에 상당히 유력한 주자로 떠오르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김무성 대표가 앞으로 이제 이 체제를 어떻게 끌고 나가냐 부분인데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상 폭풍 같은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 이 부분이 본인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그 방법적 측면에서 이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 정치 혁신, 정치 개혁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에 대한 소위 말해서 제살깎기라든가 제살을 드러내는 환불을 도내는 그런 어떤 일련의 작업들이 솔선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데 왜냐 그러면은 김무성 대표의 개인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년 총선 자체가 심각한 양당의 개혁 전쟁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정치의 부패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어느 당이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개혁을 해나가느냐 즉 공천의 과정이라든가 그에 대한 어떤 국회의 선발 공천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간이 찐박해서 촉박해서 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김무성 대표는 개인적인 전략적 수준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좀 뭐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은 김무성 대표와 소위 말하는 문재인 당대표의 그 어떤 전략적 측면에서는 초선이고 다선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김무성 당대표가 선거의 전략이 그것이 본인의 전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좀 한 수 위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본인이 당청 관계의 수평적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것이 총선과 대권 가도에 있어서 최소한 킹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각을 세운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혀 없을 걸로 봐요. 이번 선거가 일정 부분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영향력도 전 있었다고 봐요. 네. 김무성 대표를 뭐 선거의 왕자라고 뭐 이제 김태호 의원이 얘기하는 걸 제가 네. 봤는데 선거의 남왕도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선거의 왕자인지 남왕인지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전날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사면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거의 읽기에 따라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거의 수사를 지시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단 말이죠. 지금 이제 검찰이 그 특별사면 관련에 대해서 수사를 검토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단지 그 수사가 단서나 로비 금품 의혹이 없다면 사실 수사 자체가 착수하기가 어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그 발언, 대국민 메시지가 이른바 보수층에 대한 그 결집으로 작용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가 선거의 남왕인지 왕자인지 모르겠으나 대통령의 그러한 그 발언이 영향을 줬다고 본다면
마냥 김무성 대표가 몫을 높이기도 어려울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럴 이유도 없는 것이고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이제 국정 아젠다를 추진할 수 있는 나름의 동력을 회복한 거 아니겠어요? 성완종 정국 가지고 완전히 그 기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그 전에 좀 거슬러 올라와 보면 지난해 그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네네. 그 의혹 그런 것들로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세대에서 뭔가 이완구 총리하고 이병희 실장을 기용하면서 기록을 회복해가는 상황 속에서 성완종 정국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시 이제 동력을 회복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와대는 청와대로의 정치 수단이 있는 것이고 당은 당대로의 갈 길이 있는 겁니다. 단지 현재 당이 과거처럼 당청각에 있어가지고 청와대만 의존하는, 청와대 의식하는 그러한 걸 탈피한 지 벌써 오래됐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당의 지도부가 비박계 인사들로 네네. 집해 있는 거 아니에요?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바로 네. 그런 점에서 불편이 있으나 현재 너무 당청 관계를 선거 승리로 인해서 완전히 변한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새누리당 당내 분위기를 좀 보니까 당내 일각에선 또 김무성 대표를 이거 너무 띄워주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좀 분위기를 어떻게 이 봐야 할까요? 공당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가치와 실현, 이런 이념, 이런 실현을 위해서 소위 이제 정치 개사체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공당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공동의 목표는 같습니다만 그 좌파적 이익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볼 것도 있지만 좀 긍정적으로 볼 것들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당을 건강하게 견제하고 나가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테에 그걸 이제 헤게모니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 체제가 상당히 공건해졌죠. 네.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정부의 주도를 거의 김무성 대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 따라서 내년 총선에 공천 작업이 바로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친하지 않는 그런 세력들은 뭔가 이야기라도 해야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뭔가 좀 표현이 돼야만이 내년 공천에서 자칫 그렇지 않다고는 볼 수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흘러 수 있는 공천 작업에서 자칫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서 그 좌파적 이익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좀 김무성 대표가 알아달라는 그런 시그널적 측면에서 많이 보내는 거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재보선도 끝이 나고 관심은 이제 후임 총리 인선의 시기인데 아무리 청와대가 동력을 회복했다고는 하지만 성완종 리스트 수사라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시기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세요? 일단 뭐 총리를 빨리 인선을 해야 되겠죠. 내정을 빨리 해야 될 겁니다. 단지 총리가 뭐 워낙 뭐 이번 정부 들어가지고 순환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6번째잖아요, 이번이. 그래서 이제 일단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가장 관건이에요, 지금. 또 나중에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또 통과 과정에서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그걸 또 막고 이런 과정을 하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 이완구 총리가 대표적인 경우였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막는 도덕성이 흠결이 없는 인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여야 소통도 할 수 있는 정무용도 해야 될 것이고 나름의 국민통합도 해야 되는 이런 인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사가 뭐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네. 어쨌든 뭐 그거야 인선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을 찾아야 될 것이고 이 전 성완종 리스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선거에 이겼다고 해가지고 성완종 리스트가 없어진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네네. 선거와 그건 전혀 무관한 거예요. 단지 현실 정치 공간에서 성완종 리스트라는 그 성완종에 대한 수사가 아무래도 여건이 압승을 하다 보니까 뭔가 검찰도 그런 부분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네. 야당도 목소리를 내는데 좀 더 강공으로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뭔가 지금 당내 사정이 굉장히 이제 복잡해지지 않겠어요? 당내 갈등이 벌써 어제 동계에서 그런 불만을 표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새정치연합의 문재인 대표 물러나야 되는데 왜 책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벌써 불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단지 그 공세의 그 칼날이 무뎌질 수 있으나 그런 여야의 관계를 떠나서 국민들이 보는 거는 이번 선거에 관계없이 말이죠. 결과에 관계없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도 있고 그런데 검찰 수사가 뭔가 더딘 것 같이 느껴지고 물론 검찰은 검찰대로 상당히 에러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단서나 이런 것들이 잘 쉽게 나오지 않으니까 이른바 그 뇌물 공여자로 인식되는 사람은 돌아가시고 없고 또 특별사면 같은 경우는 또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상태에서 수사 안 할 수 없는데 네. 지금 그것을 최종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도 안 계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주체인 성완종 전 회장도 없어요 지금. 네네. 안 계세요. 이러한 게 과연 수사가 가능하냐. 또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 정치하고는 별개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 우리 일상 생활 정치에서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과연 앞으로 이 부분을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이게 네. 너무 사실은 공허한
권력이 없는 어떤 뭐 정치 평론가의 하나의 넋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굉장히 공허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나타나면 그게 선거에 반영되고 이러면서 또 선거가 하나의 그 평가의 기제로 작동되고 이래야 되는 것인데 야당이 계속 지니까 야당이 꼭 져서 여당이 이긴다고 뭐 정치가 잘못되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뭔가 평가의 의미가 언제부터 우리 선거에서 없어지기 시작했다. 거기에 모든 책임을 저는 야당이 져야 된다. 저는 야당이 문재인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의 구조의 문제고 야당의 계속 하나의 배경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일차적으로 문재인 대표가 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선거의 의미가 왜곡되고 정치가 허무하게 되고 정치가 공허하게 되니까 젊은 층들이 투표를 안 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젊은 층이 투표를 안 하니까 젊은 층이 다 여당을 지지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은 야당은 또 선거의 불리하게 나타나고 이런 게 악순환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공허하다. 이런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아니 없습니다. 뭐 예. 저 교수님 이야기하셨는데 공허한 얘기는 아니고 일리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돌아가서 이제 총리 후 인선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모두의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국민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리 인선도 대단히 중요한 국민 전환의 모멘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선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사를 만약에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당면한 박근혜 정부의 문제가 뭔가, 그리고 가장 헤쳐나가야 될 문제가 과제가 뭔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누가 되느냐의 부분이거든요. 두 가지만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지금 가장 당면한 문제를 뭐냐 본다 그러면은 박근혜 정부는 4.29 재보선의 직전에 정치개혁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공강도 정치개혁이 돼야 된다. 이 정치가 되지 않으면 민생도 바로 서지 못한다. 국가가 발전하지 못한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원칙적 철학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부의 상황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이 정치개혁의 아젠다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고 또는 그에 대한 상징적 가치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봐야 됩니다. 우리가 화합형, 관리형, 뭐 통합형 이렇게 까지 이야기하는데 정부 인사라는 것은 기업 인사와 그것과도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 당면에 있는 환경에 뭐가 가장 중요한 것인가라고 봤을 때 지금 정치개혁 아젠다를 크게 던졌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될 수 있는 인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누가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그 아젠다가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네. 역풍이 시달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부합되는 인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네. 총리 인사는 앞으로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예. 하고요.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선거 이후에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제 원내대표 선출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까요? 원내대표 선거가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문 대표가 물러난다고 또 야당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전혀 아니잖아요. 문 대표 물러나고 또 비상대책위 구성하고 네. 또 그런 다음에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관리형이니 뭐 혁신형이 서로 논쟁하다가 조기 전당대회 하고 이런 식의 그 사이클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 대표의 당장 사퇴가 전 중요한 건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그러나 문재인 대표가 어떤 형태든 간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저께 그 입장 표명이 있어가지고 책임지는 모습이 너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이 제기돼 왔거든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어쨌든 뭔가 당연히 새로운 그 분위기를 바꾸고 뭔가 통합해 나가는 이미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2.28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다음에 상당히 당이 지지도가 올라갔었잖아요. 문재인 네네. 대표도 지지도 1을 계속 달리고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책임론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원내대표를 누굴 뽑았다고 해가지고 야당의 지금 그 구조적으로 야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가 해결될 리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 뭔가 국면이 확 전환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단지 원내대표 선거에서 어떤 불협화음은 나오면 안 되겠다. 또 계파 갈등 친노가 되느냐 호남이 되느냐 비노가 되느냐 이걸 가지고 또 계속 보도가 되고 또 거기에 관심이 주목되고 이러면 또 다른 갈등의 재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네. 문재인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좀 재보궐선거 하면 여권의 무덤 이렇게 불렸었는데 이게 점점 야권의 무덤으로 어떤 변화가 되고 있지 않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천정배 의원으로 이제 야권 재편 가능성, 뉴 DJ 신당론 현실성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첫 계시는지요? 번째는 이제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 천신정이라 해서 예전에 2000년 초반기에 야권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 열린당의 상당히 어떤 주역이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역적 구도를 타파하는 신당이 필요하다.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천정배 당시 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 그 의견을 주장을 근거로 해서 본다 그러면은 지금 호남 지역에 대한 호남 정치 부활은 뭔가 모순된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라는 것이 당시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념적이라는 가치적 철학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네. 그럼 이 호남 신당 자체가 이제
이게 폭발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어찌됐든 민심의 결과는 선거로 나타났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천정배 의원이 기치를 내드렸던 호남 정치의 부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를 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천정배 의원이 당선되자마자 바로 호남 정치 부활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한 세력 규합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문재인 당대표가 가지고 있는 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당대표가 사퇴를 하든 이건 별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당대표가 이번 선거에 대해서 민의를 수용하는 선거 결과를 수용하는 그 태도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번 실망을 한다 그러면 호남신당의 소위 말해서 뉴디제 플레이는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또 다른 반발이 생기고 그 반발되는 세력들은 다른 데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필수적인 그런 조건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은 지형이 나타나는 것이 천정배의 뉴 디지플레인 자체가 새로운 지형으로 눈이 뜨이기 때문에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문재인 당대표의 태도 변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때입니다. 저희 뉴 DJ 플랜이 이른바 네이밍, 그 이름 붙이는 걸 네이밍이라고 우리가 영어로 네네. 말하잖아요. 네이밍은 되게 폼나는 것 같아요. 뉴 DJ 플랜. 과거에는 언뜻 생각나는 게 1930년대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그 뉴딜 정책이라든지 뭐 뉴 무슨 연합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네. 많은데 뭐 되게 이름은 폼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요. 뉴 DJ 플랜이라고 결국 뉴 호남 플랜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번에 천정배 의원이 말이죠. 공천을 만약에 받았다면 새정치연합에서 그러면 출마 안 했을 거 아니야. 아니 무소속 출마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네. 탈당 안 했고. 정말로 새정치연합이 문제가 있고 이게 계파 갈등으로 그냥 밤을 지새고 이래서 했다면 진작부터 공천 신청도 하지 말았어야죠. 역으로 말하면 좀 뭐 천정배 의원을 비판이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제가 경계하고자 하는 거는 또 다른 지역주의의 복원 아니냐. 어떻게 본다면 호남 정치의 복원은 다시 말하면 호남에 기대서 뭔가 일단 시작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자체를 마냥 비난할 수는 없으나 아직 우리 이상희 교수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처음에 천신정할 때 DJ 정권에서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노무현 정권의 창업 공신이었는데 그때 생각과 지금 생각은 어떻게 설명하냐. 그 설명이 별로 빠져 있어요. 그 호남신당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새정치연합의 의원들 빼올 거냐. 근데 또 호남신당 얘기하면서 또 신당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미도 본인이 얘기하고 있고 또 새정치연합에 있던 인사들은 다음에 공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뭘 하겠다는 건지 새정치연합이 워낙 지금 선거 마다지니가 아까 뭐 선거 원래 재보선이 여당이 무덤인데 지금 야당이 무덤이 됐기 때문에 네. 뭐라고도 할 말이 없지만 전 천정배 의원의 그런 정치적 스탠스라는 게 과연 야권 전체를 어떻게 통합해 나가고 어떻게 새누리당 집권세를 견제하고 이런 것과는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 잘 전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좀 네. 기다려 본 다음에 설명을 본 다음에 그때 논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재보선 이후 참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 셈법이 복잡해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